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것은 이명기와 김홍도가 함께 그린 최자의 초상의 미술사적 가치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적어놨는데요. 최자의 초상은 첫 번째 미술사적 가치로 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궁중화원 이명기와 김홍도 두 화가가 함께 그린 그런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전형적인 그 이명기의 화풍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1798년이라는 제작 연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명기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초상화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하한을 다시 설정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 손을 맞잡고 바닥에 앉은 그런 유학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굉장히 드문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상찬의 기록이 같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글 안에 화가의 어떤 입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자의 초상의 어떤 전래된 그 형상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명기 초상이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물로 지정된 초상들이 총 9점이 있습니다. 이 보물로 지정된 초상들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최자의 초상이 어떻게 서로 비교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보시듯이 총 5점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로비에서 보셨듯이 왼쪽, 오른쪽 3점은 지금 왼쪽에 있는 2점과 모양새가 많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2점은 완성본입니다. 최종 완성본이고 오른쪽에 있는 3점은 이 완성본을 그리기 위한 초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점이 전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초본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족자로 만들지 않고 보통은 낱장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5점의 최자의 초상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네, 2점의 족자로 된 완성본을 보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은 전신 좌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을 모두 그렸지만 앉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복식을 2가지 종류로 달리해서 보시면 인물은 같은데 지금 옷과 모자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2가지 복식으로 다르게 그리는 예는 우리가 흥선대원군으로 많이 아시는 이화우 초상도 굉장히 다양한 복식으로 초상화가 남아있고 정조의 문인이었던 최재공도 그렇게 여러 가지 복식으로 그려진 예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인물을 복식을 달리해서 그리는 예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최자해는 가로줄무늬 돗자리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물 바닥에 가로줄을 한 돗자리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맞잡고 있고 또 왼쪽은 도포를 입고 머리에 사방검, 그러니까 사각형의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고 오른쪽은 굉장히 검정색 띠가 좀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옷의 이름이 심의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입고 또 머리에는 복건을 쓴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아닌 인물이 평상시에 있는 그 유학자의 복식인 유복 초상화를 통해서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특징입니다. 네, 현재 남아있는 족자는
두 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화면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요. 약 110cm 정도, 세로가 약 110cm 정도 되는 것이고 원래 장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표구, 그림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표구를 하잖아요. 그 표구의 그 전통 용어가 장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장황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장황 상태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왼쪽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보이는 초상처럼 인물을 그린 화면 위쪽으로 원래 이제 상회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회장과 하회장이 약간 비단의 일부만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권상화 초상도 이것도 이명계가 그린 것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상회장, 하회장, 변화 이렇게 3단의 어떤 장황 구조가 근데 원래 상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자의 초상 같은 경우도 이 장황을 바꾸지 않은 것은 정말 당시 장황이 남아 있어서 유의미한 그런 사실인데 이게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이 약간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 축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되어 있거나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단이 원래 장황 상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18세기 후반의 비단은 약간 어른어른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화문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꽃무늬 비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18세기 후반에 이성원 조상이라든지 강태왕 조상 같은 것에 모두 공통적으로 쓰이는 비단의 직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상화 장황이 쓰이는 비단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비단 종류가 그때 사용하는 비단으로 가지고 장황을 하기 때문에 이 비단만 봐도 이 초상화의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범위로. 그래서 이 최자의 초상은 18세기 후반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직물을 썼기 때문에 인물의 정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장황도 원래 장황 그대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봤던 이제 초본이 세 점이 있는데 이 초본이라는 거는 원래 완성본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는 거죠. 먼저 연습으로 초본을 그려보는데 보통 쓰이는 종이가 그냥 일반 종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약간 종이가 갈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름을 먹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기름 종이에다가 이 초본을 먼저 연필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먹선을 올려서 초본은 이 상태가 완성입니다. 채색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의 초본은 이제 완성된 초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초본을 그린 다음에 그 완성본에 쓰이는 그 확연, 그림을 그리는 비단을 이 초본 위에다가 올려놓고 우리가 트레이싱 하듯이 이렇게 완성본 초상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였던 것이 초본인데 보통은 그럼 초본은 초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죠. 완성본이 다 완료가 되면. 그래서 때로는 불에 태우거나 우리가 사진도 그냥 버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릴 때는 항상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세초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다 먹을 없애거나 이런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초본도 완성본에 거의 유사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 초본이 완성본을 위한 그 스케치지만 그래도 완성본에 준하는 어떤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문중에서 같이 여태까지 보관을 해온 것을 알 수 있고 이 초본이 같이 남아있는 그런 초상화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본이 같이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보시면 완성본도 마찬가지지만 초본도 지금 옷이랑 모자랑 이렇게 다양하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럼 초본을 하나만 그리면 되지? 왜 세 개나 그렸을까? 근데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것 중에는 초본이 한 20개 정도 남아있는 초상도 있었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그건 아마 그 초상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린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 하나를 딱 뽑아서 그걸 가지고 보통 완성본을 그리게 됩니다.
보시면 같은 인물인 거는 맞아 보이죠. 같은 인물인 건 맞는데 조금씩 눈매랑 코의 모양이나 입술의 그런 생김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큰 초보, 세 개 중에 아까 왼쪽에 보여드렸던 게 가장 크기가 큰데 그걸 기반으로 사방건상을 그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돈은 얼마나 들였을까?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최자의 초상 관련된 기록에는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이것 역시 예전에 춘천보살을 역임했던 김낙수라는 분의 초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련 기록에는 채색가 용량 그리고 수공 온양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예전 기록을 보면 당시에 노비 한 명을 살려면은 한 10년쯤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상화가 굉장히 비싼 거였고 이게 어찌됐든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는 그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물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료로서 직위가 높거나 아니면 나라의 공이 크거나 공신 이러거나 아니면 이제 명망이 높아서 학식과 명망이 높아서 이분의 초상을 제작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모아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초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례비는 굉장히 비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최자의 초상의 그런 미술사적 가치 제가 앞서서 정리를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이명기와 김홍도가 같이 그렸다라는 것이었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궁중의 거의 모든 초상화는 다 이명기가 그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조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료들의 초상화를 거의 독점하듯이 그린 사람이 바로 이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명기가 최자의 초상을 그렸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단원 김홍도 풍속화를 잘 그렸던 그 단원 김홍도가 또 같이 그렸다라는 것이 이 최자의 초상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렇게 둘이 같이 그린 것으로 뭐 많이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기록이 남아있다든지 화면에 그렇게 써있다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둘의 합작이 알려진 것은 여태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으로 있는 서직수 초상 한 짝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자의 초상은 그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명기나 김홍도나 최자의 이름은 초상화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까 보셨지만 초상화에는 그림만 있을 뿐이지 누가 그렸는지 주인공이 누구 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이에요. 그걸 쓰지 않는 것은 전통이에요, 원래. 그렇지만 이명기가 워낙 초상화를 잘 그렸기 때문에 되게 예외적으로 이명기와 아주 극소수의 화가들만 초상화에 이름이 남겨집니다. 나중에 어디가 찾아보시면 송시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송시열 초상을 이렇게 검색하면 화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가장 잘 그린 사람이었을 텐데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기록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문중에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최자인지를 알 수 있지만 이 초상화의 뒷면에 연정처사라는 그 최자해의 시호에 해당되는 연정이라는 호가 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인공이 최자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화가가 누구인지는 그 내암유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하면 1798년 9월 5일에 완성되었다. 화사 이명기가 그렸고 몸은 김홍도가 맡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당대의 명수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만약 이때를 놓쳤더라면 해볼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상화가 1798년 9월에 그려졌거든요.
근데 1799년 정월에 최자희 선생님이 돌아가십니다.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도모하지 않았으면 이 초상화를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중과 제자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여기 도모했던 사람이 최창한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이 최창한이 아마 이 문중의 인물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 초상화 제작을 주선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서둘러서 제작을 주선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미술사적 가치는 이명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완성도가 높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손을 맞잡고 바닥에 앉은 자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조선시대의 굉장히 드문 초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대가 가장 내려오기 때문에 이명기 초상화 제작의 하한을 새롭게 설정해준다 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물로 지정된 이명기 초상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제가 자료집에는 16점으로 잘못 적었는데 초상화 화면에 이제 이명기가 그렸다고 적혀 있어서 우리가 그의 작품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총 지금 15점입니다. 실제로 더 많아요. 학풍상 이거는 이명기가 그렸겠는데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제외하고 확실하게 이명기가 그렸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15점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게 무려 9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기라는 화가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였고 가장 초상화를 잘 그린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그렸다고 할 수 있는 화가이기 때문에 이명기가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15점 중에 이제 9점만 됐을까?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반복본이 7점이고 유복본이 2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당시의 지정 보고서를 다 찾아보니까 이 9점이 전체가 다 2006년, 2007년, 2년 동안 다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상화 약간 지정을 좀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때 많이 지정이 됐는데 그럼 나머지 15점 중에 지정 안 된 6점은 2007년 이후에 공개가 되었거나 새롭게 알려진 그런 초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정하는 그 시점 이후에 공개가 됐거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9점 중에 그 15점 중에 지금 제가 12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체제공 초상 밑줄에 오른쪽에 두 번째가 체제공 초상인데 체제공 초상에 3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만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2점을 빼고 또 최자의 초상도 지금 2점이 남아 있으니까 1점을 빼면 인물 기준으로는 12명이 됩니다. 15점이지만 그래서 이 12점 중에 다시 보면은 제가 보물로 지정된 거를 그 초상 이름 옆에 빨간색으로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2006년, 7년에 지정된 그런 초상화들이고 나머지 지정이 안 된 걸 보시면 김치인 초상 이거는 연대도 있고 이명기가 그렇다고 밝혀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그때 거기 근무할 때 프랑스에서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07년 이후에 구입을 한 거고 또 조항진 초상과 권상아 초상은 지금 시기가 미상이에요. 제작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낙수 초상도 지금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게 뭔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기보다는 다 나름의 이제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관복이라고 할 때는 윗줄에 오른쪽 두 번째 체제공 초상 같은 경우도 분홍색을 입고 있지만 저거는 관복이거든요. 우리가 초록색 관복만 생각하지만 분홍색도 이제 관복이기 때문에 홍달령이라고 해서 저 관복을 쫙 제외하면 남는 게 윤증 초상하고 서직수 초상 2점이 그 유학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유복본 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최자의 초상과 비교할 수 있는 보물로 지정된 초상은 지금 2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의 보고서를 찾아서 윤증 초상이 그러면 왜 지정이 됐는지 그거를 지금 살펴봤는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밑줄에 그 전신 좌상으로 세 점이 있죠. 근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1744년에 장경주가 그린 초상입니다. 근데 윤증이 생물년을 그 박스 안에서 보시면 윤증은 1629년에 태어나서 1714년까지 살았거든요. 사후죠, 사후.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전에 변량이라는 화가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윤증 생시에 그린 초상화가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전하지가 않고 그 초상을 다시 모사한 게 1744년 장경주 초상이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모사한 게 1788년 이명기 초상입니다. 근데 이명기 초상이 왜 두 개냐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최자해와 달리 복식을 똑같은데 두 개를 그렸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그 옷의 옷주름이 조금 더 그 음영법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명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그 화면에. 근데 가운데 있는 이명기 거는 국법으로 그렸다라고 써 있어요. 국법이라는 거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신법. 그러니까 신법은 내 화풍, 내가 만든 새로운 화풍. 국법은 옛날 전통적인 초상화풍으로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명기의 1788년은 장경주가 그린 거랑 옷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8년 오른쪽 거는 이제 이명기 스타일로 조금 더 음영법을 가미해서 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세기에 한 번 또 더 그려요. 그래서 이 윤증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송시어라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고 그래서 이 초상화를 문중에서 계속 이모를 18세기, 19세기 이르기까지 계속 한 걸 볼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거는 윤증이 그러면은 초상화를 그리는 거를 정말 나 초상화 하나 그리고 싶어 했을까요? 윤증은 사실은 관직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의 최자의 선생하고 좀 비슷한데 지역에서 되게 좀 제자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한사코 자기는 초상을 그리지 않겠다. 나는 내 초상을 그리지 않겠다. 계속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데 계속 제자들과 이제 문중에서 그래야 된다 하는 계속 거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문중 기록에 남아있는데 화가를 이렇게 변장을 시켜서 화가인 줄 모르게 약간 들여가지고 몰래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중초상은 어쨌든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 지정 사유를 보면은 당대에 뛰어난 화가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의 화가들이 이 장경주, 별량, 이명기 뭐 다 유명한 화가들이니까 이렇게 그 당대마다 유명했던 화가들이 한 인물의 초상을 그린 예가 윤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렸던 초상하고 계속 이모되는 또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해안성이 뛰어남으로 국가지정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006년에 이태호 교수님의 의견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것은 이제 서직수 초상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명기와 김홍도가 같이 제작한 그런 그림인데 이것의 지정 사회를 보면 조선시대 초상화 대부분이 좌상인데 반에 입상 서 있는 모습이랍니다. 서 있는 초상화 정말 대부분 다 앉아 있거든요. 입상이고 그것도 지금 신발이 없잖아요. 지금 버선을 신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장면 예뿐더러 당대 최고 화가들의 합작이라는 점. 왜냐면 이때까지는 이 두 화가의 합작이 알려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최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초상화가들의 전형적인 필법이 잘 들어있다는 점. 이런 것이 이 서직수 초상의 보물 지정의 사유입니다. 이것도 2006년 지정되었습니다. 이건 지정 보고서는 그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어쨌든 이런 사유를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최자의 초상을 보면 정말 아주 전형적인 이명기 화풍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을 그릴 때도 홍채를 그리고 가운데 동공을 이렇게 까만 점을 찍듯이 이렇게 찍고 주변에 이 주름과 어떤 코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부분에 사실 좀 이렇게 그늘이지잖아요. 그 그늘진 부분에 어떤 음영 표현 그리고 이 작은 점들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잡티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모두 초상화에 담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주름과 점이 없는 부분은 거의 붓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명기는 거의 그 얼굴 전체에다가 붓질을 아주 가는 붓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한 건 뭐냐면 피부 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밋밋한 마네킹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피부 결의 표현까지 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서직수 초상의 부분이고요. 이것은 조항진 초상, 아까 목록에 있는 분인데 이 두 분의 초상은 눈에 또 금까지 썼어요. 최자의 초상은 금은 안 썼는데 이것은 눈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주름의 표현, 어떤 피부결의 표현, 그런 점을 찍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 이런 음영 처리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이명기의 화풍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 이렇게 되고요. 왼쪽은 서직수 초상, 오른쪽은 최자의 초상이고요. 이거 왼쪽은 강세왕 초상입니다. 이분 더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노년의 모습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는 거의 누구의 코인지 분간이 안 같은 유사하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사람의 얼굴로 이제 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의 묘사를 보면은 복식도 제가 이번에 조금 작년에 발표했던 것 중에 추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오른쪽이 서직수 초상의 그 옷 부분이거든요. 왼쪽은 최자의 초상이고 근데 보면 굉장히 선이 부드럽게 이어져요. 이 옷 앉으면서 생기는 옷주름을 굉장히 부드러운 선으로 이렇게 접히고 펴지고 이런 거를 표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직수 초상은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이게 뭐지? 왜냐면 여기 되게 부드럽게 채색도 그렇고 다 되는데 여기 지금 되게 거친 빗질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X선 분석을 한 거거든요. 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서 그 뒷면을 찍은 거야. X선으로. 뒷면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앞에서 은은하게 아주 부드러운 채색과 이런 효과를 낸 것이 이게 뒤에서 칠했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이거를 안료를 칠하면 앞에서 비단의 올 사이로 안료가 이렇게 스며 나오면서 굉장히 은은하고 부드러운 그런 발색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상화에서 이것을 배채라고 하는데 등 배자를 써서 배채 기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서직수 초상은 이렇게 전체 옷에 이런 배채법을 쓴 것을 저희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자의 이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과학적 분석을 혹시 하시게 되면 서직수 초상과 유사한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거는 앞에 서직수 초상보다 보니까 굉장히 필성이 좀 딱딱한 게 느껴지시죠? 오른쪽은 왼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왼쪽의 최자의 초상은 좀 부드럽게 으습선이 흘러가는데 오른쪽은 번상화 초상인데 이건 굉장히 선이 확실히 좀 다르고 딱딱합니다. 이건 이명기 혼자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복도가 참여한 초상의 복식 표현과 어떤 면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맞잡은 자세,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장경주가 윤증을 그릴 때 처음으로 이런 자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명기가 윤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최자혜를 그릴 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세가. 이건 굉장히 조선시대 드물고 윤증과 최자혜가 유일합니다. 이런 자세는. 그리고 이건 이명기가 다른 분의 초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손의 모양을 다양하게 변형을 하거든요. 관복본에서는 부채를 잡기도 하고 소매자락을 잡기도 하고 가운데처럼 무릎에 손을 내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손을 어쨌든 옷 속에서 꺼낸 것 자체가 이명기의 어떤 되게 혁신적인 시도고요. 그런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자의 초상의 화상찬을 보면 7분 초상이라고 해도 진짜 형상과 닮았으니 천년 뒤에 보는 이라도 선생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영정을 겪는 이들이 모두 선생의 평소 모습을 뵙는다고 여기겠지만 눈동자의 정체만 해도 모자라고 안면에는 후덕함이 적으며 아주 뛰어난 기운이 부족하다. 이명기가 말하기를 그림은 실제와 견주어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서직수 초상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김문도가 몸을 그렸다. 두 사람은 그림을 읽는 이들이지만
아쉽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자의 초상의 미술사적 가치는 첫 번째, 이명기와 김홍도가 함께 그렸다. 두 번째, 학풍상 이명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을 완성도가 높다. 세 번째,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명기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제작 연대가 내려오는 작품으로 이명기 초상화 제작에 한한을 새롭게 설정해 준다. 네 번째, 두 손을 소매 밖으로 꺼내서 맞잡고 바닥에 앉은 자세는 유학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조선시대 매우 드문 도상이다. 다섯 번째, 화상찰이 남아있어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신사조 이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또 전신사조에 대한 화가의 생각과 대응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들 들어오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게 된 허남욱이라고 합니다. 시간 어르신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시간을 마냥 오래도록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토론에는 관여하지 않고 진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시간 초과하지 않고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고 객석에서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텐데 이거는 종합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몇 분 그 시간 나가면서 몇 분의 질문을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민기롱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이명기, 김홍도 필 최자의 초상의 미술사적 가치에 대해서 고려대 유승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기롱 선생님 발표의 토론을 맡은 유승민입니다. 저도 작년 심포지엄에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또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이 너무 빠르게 되죠. 저는 그게 재작년인 줄 알고 토론에다가 제가 202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2년 전이라고 하기도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아차 하고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속에서 하고요. 다음은 제가 저 토론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2023년이지만 이제 2024년입니다. 2024년 18세기 조선에서 가장 유명했던 파원학가 두 사람이 제작한 최좌의 초상이 우선 가장 고도로 발굴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저희 분야인 한국표화설 연구에서 초상화 분야에 아마 큰 성과로 기록될 만합니다. 작년에 춘천에서 열렸던 관련 심포지엄에서 민기롱 선생님께서는 이 초상화의 처분과 정보를 매우 정밀하게 실사한 결과를 보고하셨고 그러함으로써 이명기와 김홍도와 이명기가 함께 초상화를 제작한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서직수 초상 외에도 더 있었음을 학계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좌의 초상은 내암류사 등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헌 자료들이 오롯이 남아 있어서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접 학문 분야와 상호 융합 연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요긴하고 중요한 이수사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일체 없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민기롱 선생님이 발표 내용도 그와 같은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기에 충분했고 그에 따라서 최좌의 초상의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명기와 김홍도가 손발을 맞추어서 초상화를 제작한 기존 사례인 서직수 초상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최좌의 초상의
그 지정을 위한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이미 지정된 서직수 초상이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되는데 이명기와 김홍도의 합작인 점이 크게 작용하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최좌해 조상이 이명기가 제작한 초상 가운데 가장 후대의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화가의 훈연기 작품이 보여주는 완숙한 기량을 설명함으로써 이 조상화를 지정해야 할 만한 근거를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 묘사에 약점이 있었던 김홍도가 이명기와 함께 합작할 수 있었던 기술적 근거가 온전하게 표현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저도 매우 감탄하면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는 두 사람이 각자 뛰어난 기량을 가지는 화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작을 시도하는 것을 마치 톱스타 두 명이 하나의 무대에 선 것 같이 자연스럽다거나 바람직한 이벤트처럼 여기기도 했었는데, 엄밀한 장점의 결합 시도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기획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 이영호, 신류 등등의 네 분이 기록한 화상찬의 내용을 분석하여서 18세기 조선 사대부들이 그림을 대하는 관념의 일면을 지적한 도큐멘트입니다. 사대부들이 그림을 매개로 삼고서 공유했던 관념이 특히 초상화를 소재로 했을 때 다른 화목에 비해서 산수화나 다른 화조와 같은 다른 화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명한 담론을 형성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질문이 한 가지밖에 없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내용들도 이미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다른 질문을 할 것이 사실은 그다지 없었다는 점도 고백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18세기의 그 사대부들은 그림은 곧 환영, 그러니까 헛개비불이라는 사유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께서 발표에서 하신 권헌이라는 사람의 그 저작을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가 남긴 그 문맥이라고 하는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어찌 매화의 취를 알겠는가? 취도 모르는데 어찌 매화의 신을 알겠는가? 신은 매화에 있는 것이고 취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물의 관점으로 물을 본다면 매화와 나는 다를 것이 없다네. 니로서 물을 본다면 나는 매화와 애초에 같지 않다네. 나는 다만 그것의 해를 알 뿐이요 그 취를 얻지 못했다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먼지 하나도 내 가슴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으니 그러함이 매화의 신선수철함 가운데에 나의 취를 돌만하고 이미 취를 얻게 된 다음이라면 그것을 신해라고 할 것이니, 신해는 매화에 있어서 붓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것의 지역은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붓에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림이 아니라도 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용문을 소재로 삼고서 그림과 실제에 관한 18세기 4대부들이 공유했던 담론을 살피며 그들은 실제 하는 것들이 차별성 너머의 추상적인 보편성을 중시하려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묘사되어 있는 그 이미지의 특수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 이번 이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최좌해 선생과 같은 분이 계시면 그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특별한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인품, 그분의 정신세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는 이미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초상화를 매개로 하여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상화라고 하는 이 장르의 그림은 그 상위 개념인 그림이라고 하는 회화라고 하는 성격이 다른 범주로와는 성격이 다른 범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논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인식의 취미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좀 모호하고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선생님께서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이 토론을 쓰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발표도 역시 좋은 내용을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미학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해 주시죠. 네, 정말 미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림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미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예로 들어주신 이런 매화 그림이나 선비들이 매화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 의도와 또 초상화를 그렸을 때의 초상화가 가지는 어떤 제작 의도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또 짚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상화를 사실 지금 계속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명기 말고도 그 이후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초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연구할 때 이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초상화는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초상화로 그려진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을 위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상화는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주인공의 후손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지금 찍으면 내가 나를 위해 사진을 찍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만 초상화는 다르거든요. 초상화는 이 주인공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을 기리고 기억하고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상화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중이라는 인물도 끝까지 나는 초상화를 그리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와 20세기 초에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송병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송병선, 송병순의 그 형제가 같이 독립운동 많이 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송병순이라는 인물도 3번 거절하고 1912년에 결국에는 1910년에 결국 초상화를 마지못해 그립니다. 그때도 전주에 있는 최효신이라는 화가를 문중에서 아예 그 충청도 쪽으로 계신 곳으로 모시고 와서 열흘 동안 설득을 했다고 해요. 초상화를 그리셔야 된다. 그래서 1912년에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겨우 초상화를 그리거든요. 저는 이제 초상화의 어떤 제작 배경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자의 초상도 이 돌아가시기 1년 전, 4개월 전에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최자의 선생님은 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초상화 그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정신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다른 그림보다 그분하고 닮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돌아가신 이후를 생각한 그림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림에는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보편성을 중시하는 맥락이 당연히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매화 그림보다는 매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듯이, 그렇지만 초상화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은 그 인물이 돌아가신 이후에 안 계실 때를 대비한 그림이기 때문에 어떤 실제 하는 인물을 그대로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굉장히 좀 독특한, 그림 안에서도 좀 층위가 다른 그런 면이 중요한 독특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님 추가 질문. 네, 감사합니다.